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뭐 AI 시대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굉장히 지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아무리 지능이 높아져도 바둑처럼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 사람이랑 겨뤄서 이길 수 없을 거다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컴퓨터가 너무 똑똑해져 가지고 사람과 대결해서 이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들 AI, 뭐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AI가 있잖아요. AI가 지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AI가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얘도 느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서도 가장 좀 이해하기가 쉽고 좀 쉬운 부분만 쭉 빼서 제가 말씀드릴까 해요.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는 한 중고등학생들 수준에서 강의를 좀 쉽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이후에 또 이제 아는 제 동료 교수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보다 좀 수준을 좀 더 낮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제가 홈페이지에 제 이제 강의 내용 소개에 들어간 거 보면 그 옆에 가로해가지고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텍스트 마이닝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 과감하게 빼고 딱 텍스트 마이닝 안에 여러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기법만 딱 들고 와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은요,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또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에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숙소를 정해야 된다 이거죠.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내가 딱 픽한 좀 관심이 있는 그리고 가고 싶은 예전부터 가고 싶어 했던 숙소가 하나 있는데 과연 그 숙소에 대해서 그 숙소를 사전에 미리 이용해 본 그런 사용자들은 그 숙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 이 큰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할 수 없지만 일부 딱 떼서 제품이라든지요 서비스 관점에서만 딱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제품이라든지 이 서비스에서 느끼는 생각들은 그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평가를 보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영화 같은 경우는 고객들은 우리 영화를 어떻게 평가할까? 제가 감독이고요. 제작자고 투자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영화를 한 편 딱 만들어서 이제 극장에 개봉을 했어요. 과연 관객들은 정말 저희는 열심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과연 관객들은 우리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회사를 경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딱 내놓았는데 과연 사람들은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K-팝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음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훌륭한 가수들이 그 음악을 연습을 해가지고 딱 음반을 발매했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릴리즈한 이 음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곧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나라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항공권도 예매를 했고 이제 호텔을
예약을 딱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학생들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 학부모님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호텔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활동들을 하나요?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우리가 호텔을 예약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호텔에 관심이 있어, 이 호텔을 한번 예약을 해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스텝은 주로 뭔가요? 리뷰 보죠, 그죠? 사람들 이 평을 어떻게 해놨을까, 그죠? 리뷰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리뷰를 볼 목적이 뭘까요? 만족했나? 사람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 와서 이제 머무는 동안 행복했나? 이것들을 이제 사전에 좀 알고 그것들을 이제 내가 이 호텔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의 하나의 그런 결정 요인으로서 고려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식당을 간다고 하더라도 늘 가는 식당이 아니라 좀 우리가 맛집을 찾아서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도 오늘 저기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이 밀면을 먹으려고요. 그래서 부산에 어느 밀면이 좋은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하니까 잘 안 나오던데 그래도 이제 부산의 3대 밀면회가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리뷰를 보는 거죠. 거리도 보지만 그 리뷰를 먼저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죠? 배달의 민족 이 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을 주문할 때 리뷰를 참고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용자가 기존에 이 어떠한 서비스를, 그 음식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체험한 사용자가 남긴 리뷰, 사용자 후기라고 하죠.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리뷰를 딱 보게 되잖아요. 사용자 후기들 리뷰를 딱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말도 있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리뷰는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어떤 식당이 있다고 할게요. A라는 식당과 B라는 식당이 있어요. 똑같은 메뉴를 파는 그런 식당이라고 보면요. A라는 식당에는 굉장히 좋은 후기, 리뷰들이 많고요. B라는 식당에는 내가 봤을 때 좀 안 좋은, 싹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A라는 식당을 갈까요? B라는 식당을 갈까요? 당연히 A라는 식당을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리뷰를 보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 글을 쓴 사람이 좀, 좀 긍정적으로 썼나? 만족하면서 이 서비스 체험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글을 썼는지, 혹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글을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텔을 선택하는데, 사용자 리뷰가 많이 있거든요.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별표 점수도 있어요. 5점 만점에 별표가 5개면 제일 만족스러운 거고요. 별표가 하나로 가면 굉장히 불만족스럽다라는 표시인데, 이런 별표 점수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글로 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과감 없이 이렇게 막 적은 내용들이 있어요. 별표 점수 5개 보면 전체적인 만족을 나타내는 거고요. 요 안에 글들을 보면 좀 세부적으로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만족스러웠고 어느 포인트에서 좀 만족이 덜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영화 음식점은 또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렇게 리뷰들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어떠한 호텔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음식점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호텔을 정하겠다.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겠다, 이 음식점을 선택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리뷰 정보를 보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호텔을 하나 선택을 할 거예요. 대안이 많아요. A 호텔도 있고 B 호텔도 있고 C 호텔도 있고요. 자, A 호텔을 탁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에 이런 리뷰가 딱 적혀 있었어요. 이런 리뷰 한번 읽어볼게요. 야외 수영장이 국내 어느 워터파크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시설이 훌륭합니다. 유아풀과 성인풀, 샤워장, 라카룸 등 필요한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고 로비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이게 제가 적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리뷰를 제가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딱 보시고요. 요 사용자 의견 리뷰를 보고 이 사용자는요, 이 글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었을까요?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적었을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었다라고 딱 느껴지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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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음 글을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B 호텔을 이용한 사용자가 적은 리뷰예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해서 그런지 비즈니스 호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조식은 너무 기대 이하였습니다. 음식 종류도 적었고 맛도 그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 리뷰, 요 사용자 후기를 다 읽었을 때 요 글을 적은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었을까요?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적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 그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를 이렇게 글로 적었던 거예요, 그죠?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어떤 게? 아침 조식, 그죠? 그리고 그죠? 아침 조식이네요. 음식 종류도 그렇고 뭐 맛도 그렇고 아침 조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앞에 A 호텔의 사용자 후기 샘플과 B 호텔의 사용자 후기 샘플을 같이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글을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위에 건 요거는 A 호텔을 이용한 그 저기 고객이 적어놓은 사용자 후기고요. 얘는 B 호텔을 이용한 사용자 후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A 호텔을 이용한 사용자 후기에서 어떠한 단어라든지 어휘를 보고 얘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적은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보면 주로 보면 훌륭하다, 그죠? 훌륭합니다. 뭔가 이제 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절합니다. 이런 글자를 딱 보니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적었나 보다, 만족스럽고 하면서 적었나 보더라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걸 한번 볼게요. 밑에 거. 밑에 거는 어떠한 어휘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글을 좀 부정적으로 적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기대 이하였습니다. 뭔가 넉넉하지가 않고 적었다, 그죠? 뭐 쏘쏘 그저 그랬습니다. 이런 단어 어휘를 딱 보면 이 사람은 이 글을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느낌으로 적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는 글을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그림, 1번 그림 있잖아요. 1번 그림은 1번 그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한번 맞춰봤으면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감정 상태? 네?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같죠, 그죠? 막 기뻐하는 것 같아요. 행복해하고, 그죠? 자, 2번 그림 한번 봅시다. 2번 그림. 2번 그림 어떤 것 같아요? 절망. 뭔가 뭐 화도 나고 뭐 짜증도 나고 절망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2번 그림이 좀 행복해하는 그림 같나요? 아니죠, 그죠? 자, 3번은 볼게요. 3번은 좀 애매합니다. 3번은 어떤? 잘난 체에서 배 아픈, 약간 그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그림 거죠. 3번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행복해한다라고 그런 느낌이라고 느껴지나요? 아닌 것 같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그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대략 이 사람이 좀 행복해하는지, 불행해하는지, 화나는지, 아니면 뭐 약간 시기 질투 어린 눈빛인지 표정을 보면 대략 이 사람이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떻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딱 바로 맞추기도 해요, 그죠? 알 수 있어요. 요런 글을 읽어도 이 글을 쓴 사람이 좀 만족스러워하면서 글을 썼는지 아니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하면서 글을 썼는지 대략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딱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강의의 결론은 아닙니다. 결론은 사람들은요, 아까 봤던 글이라든지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감정이라든지 느낌을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내고 알아내고 식별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죠? 아까 동일하게 이 글 보고는 긍정적으로 적었구나,
요 글을 읽고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보고 이 사람 굉장히 행복해하구나. 요 그림을 보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아하고 짜증나하고 힘들어하구나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 누구도 이 2번 그림을 보고 이 사람 너무 행복해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사람은 이렇게 글이라든지 이미지를 보고요, 그림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지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과연 사람이 굉장히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림이라든지 글자를 보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을 쉽게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컴퓨터는요, 사람처럼 글이나 그림에서 감정과 느낌을 식별할 수 있을까?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과연 컴퓨터는 할 수 있을까? 사람은 쉬웠는데 컴퓨터는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중간을 뛰어넘고 답을 바로 그냥 알려드릴게요. 컴퓨터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식별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 제가 그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컴퓨터가요, 이런 컴퓨터가 사람처럼 글이나 혹은 그림이라든지 혹은 그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지금 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글을 적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 이미지 속에 있는 이 사람의 표정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감정 상태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요. 그거는 여기 감성 분석이라는 이 방법을 활용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감성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에 그 강의 서두에 원래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수업을 할까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 다 빼고 쉬운 부분만 다 끄집어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감성 분석이에요. 감성 분석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오늘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텍스트 마이닝의 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감성 분석은요, 그냥 다양한 데이터, 이 데이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글이라든지 그림, 음성, 혹은 이제 생체 리듬 이런 데이터 등에서 사용자들의 감정이라든지 의견 등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법이에요. 즉 컴퓨터가 어떠한 데이터 속에서 의견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법, 이걸 이제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감성 분석은 데이터 마이닝의 한 응용 분야예요. 데이터 마이닝의 하나예요. 이 데이터 마이닝 안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또 이제 감성 분석이라는 요 녀석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닝에 대해서 혹시 데이터 마이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데이터 마이닝?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했어요. 여러분들 마이닝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채굴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면 그 광부가요, 산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광산에서 금을 캐는 활동을 우리가 채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즉 광부가 광산, 금이 숨겨져 있을 거다라고 추측되는 그 산에 가서 막 땅을 파고 돌을 치우고 막 나무도 베고 해서 그 금을 찾아내는 그 활동, 그 채굴하는 활동을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부를 영어로 마이너라고 하거든요. 마이닝.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도 금을 캐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저희가 이제 광부라고 보면 광부가 쭉 보니까 자기 오랜 그 노하우에 의해서 직관에 의해서 저 산에 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곡괭이, 삽 이런 연장들을 들고 가가지고 열심히 파요. 근데 하여튼 간에 저기에 금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디에 정확하게 금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무턱대고 파보는 겁니다. 열심히 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금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어요. 데이터 마이닝도 똑같아요. 금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광산처럼 큰 데이터 속에서 광부들이 금을 찾아내듯이 어떠한 의미 있는 정보라든지 여러 의미 있는 지식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속에서. 근데 이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는 아니고요. 굉장히 큰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 그 데이터가 우리가 산처럼 커 보이는 데이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데이터 속에서 광부가 금을 찾아내듯이 그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 금과 같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 그걸 이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 감성 분석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 마이닝의 하나의 기술이고 하나의 분야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감성 분석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감성 분석, sentiment analysis라고 하는데 이 감성 분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감성 분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극성 분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감정 분석, 감성이 아니고 감정, sentiment가 아니고 emotion, 감정 분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극성 분석은 우리가 이제 극성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N극, S극 이걸 극성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성에서 이 극성은 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좋다, 나쁘다. 이걸 이제 극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이죠, 그죠? 극단적인 극성 분석. 자, 극성 분석은 polarity analysis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데이터 속에서 감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다. 이 사람이 만족했냐, 불만족했냐. 즉, 만족했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냐,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냐. 즉, 긍정적으로 생각했냐, 부정적으로 생각했냐. 즉, 만족했냐, 불만족했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나누다 보니까 어중간한 것들 있잖아요. 어중간한 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 해가지고 그냥 세 가지로 우리가 크게 나눕니다. 원래는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이제 구분했는데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은 거는 이제 다 통틀어서 중립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긍정, 부정, 중립 세 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분석 기법을 이제 극성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극성 분석은 주로 보면 SNS 있잖아요. SNS 게시물이라든지 제품의 사용자 후기.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그죠? 호텔 사용자 후기 보고 어떻게 이렇게 판단했나요? 긍정적으로 썼나, 부정적으로 썼나 봤잖아요, 그죠? 이런 제품의 사용자 후기 등의 데이터로부터 사람들의 반응을 긍정 혹은 부정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그리고 이해하는 데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얘는 이제 호텔에 대한 사용자 후기인데 얘를 이제 극성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쭉 읽어보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보면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나만 좀 읽어보면요, 체크인 담당자분 너무 잘 도와주셔서 3박 4일 동안 잘 투숙했습니다. 요 글만 읽어도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게 글을 적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밑에 보면 또 약간 반전이 되는 그런 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스마트 TV가 아니라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려면 연결하는 거 가지고 가셔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죠? 또 긍정적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이거 중립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저는 얘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냐라고 적어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제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부정적인 의견인가? 그냥 중립적인 의견으로 봐도 되는데 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정도는 다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글은 아니고 그림이에요. 여러분들이 호텔을 선택을 하려고 사용자 후기 사이트에 딱 들어갔는데 요런 그림이 딱 누군가가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만 딱 보고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이 사람은, 이 리뷰, 사용자 후기를 올린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구나. 야, 이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 이거 그냥 후기에 올려야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그냥 올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글을 딱 보면 쇼파에서 뭐 하여튼 간에 뭐 굉장히 머리카락이 나왔고 뒤에 제가 이걸 숨겨놨어요. 너무 불만이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글을 막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 입수를 했죠. 오늘 여러분들 초등학생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강의 자료를 급하게 바꿨어요. 여러분들 이 약간 심한 비속어를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딱 숨겨놨어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많아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으로 적어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글을 보고도 다 적혀 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있네. 그러네요. 예, 있네요. 아유,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극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이번에는 감정 분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 분석은 극성 분석보다는 조금 다양한 감정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Emotional Analysis 해가지고 얘는 어떤 다양한 데이터,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음성, 생체 이름 등의 이런 다양한 데이터에서 만족이냐 불만족 요 차원을 넘어서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쁨, 분노, 슬픔 등 다양한 감정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감정 분석은 조금 더 풍부한 감정 정보들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요 그림에 나오는 분은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 테스트의 일환으로 쪽인 거예요. 요 그림 보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 같죠, 그죠? 요 그림을 보면 좀 약간 슬퍼하는 것 같고 굉장히 화나는 것 같아요. 그죠? 서프라이즈를 제가 좀 이렇게 여러 번 NG를 냈어요.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정을 건졌는데 한번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서프라이즈가 이게 해피랑 서프라이즈가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구분이 안 가고 저희가 개발하는 시스템 가지고 캐치업을 해도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를 위해서 제가 샘플로 가지고 왔는데 그나마 이게 서프라이즈한 좀 놀란 표정인 것 같아서 딱 들고 온 겁니다. 얘는 그냥 평범한 일상. 아무런 무감정, 내추럴한 그런 감정으로 딱 적어놨어요. 이렇게 행복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놀랍다, 아니면 약간 disgusting, 뭐 약간 뭐랄까 이런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비꼬듯한 표정,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이제 읽어내는 기법을 우리가 감정 분석이라고 해요. 감정 분석 그래요. 자, 그러면 약간 용어가 헷갈립니다. 감성 분석 안에는 극성 분석과 감정 분석으로 나눠진다고 했거든요. 오케이. 지금 이제 감성 분석, 요 두 가지를 표현하는 감성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감성 분석은 그럼 어떠한 원리로 얘네는 컴퓨터가 인간의 그런 적은 글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쪽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똑같이 읽어낼까? 라고 하면 약간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옵니다. 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 이게 머신러닝이라는 용어입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많이 해요. 자, 기계학습 여러분들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머신러닝 있어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야, 대단하십니다. 머신러닝이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만 딱 보면 딱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기계가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해지는 그런 방법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기계가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해지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듯이 기계도 공부를 해가지고 얘가 똑똑해지게 하는 방법, 이걸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뭐 알 필요는 없지만요. 한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은 주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구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감성 분석을 이제 하는 원리도 지도학습 방법과 비지도학습 방법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다 똑같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학습이든 비지도학습이든 다 같이 다 동일하게 이 기계가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자, 뒤에 거 요거는 뭐 굳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제가 그냥 깊게 있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개념적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학습은요, 자, 요거를, 자, 지도학습은 요거 설명 전에 먼저, 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공부를 하는데, 문제집과 답지를요, 기계한테 같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요거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요거야? 학습을 시키는데, 문제지와 답지를 같이 알려줘요. 그러면 이 기계가 요 문제는 답이 요거구나. 요 문제는 답이 요거구나.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답이 요거일 거다라고 걔가 계속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추측을 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감성 분석을요, 우리가 지도학습처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떤 사진을 보여줘요. 사진을 요와 같은 사진을 딱 보여주고, 요 사진은 지금 행복해하는 표정이야. 요렇게 요 사진과 이 결과를 같이 알려주고 공부하도록 해요. 요 사진은 지금 슬퍼하는 표정의 사진이야. 정답과 요 사진을 같이 알려줘요. 그렇게 해서 얘로 하여금 계속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켜서 얘로 하여금 똑똑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 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와 정답을 모두 알려주고 공부시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새로운 영상이라든지 문장, 이게 텍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음성 등의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전에 얘가 학습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지능을 쭉 끌어올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장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음성이 들어오면 얘가 대충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그림은 행복한 표정이야. 요 그림은 슬퍼하는 표정이야. 요 그림은 그냥 하나는 그림이야 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요런 딥러닝 모델, 요런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서 학습을 막 시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요, 요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알고리즘을 막 만들어내요. 쫙 만들어내요. 쭉 만들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얘가 지능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거든요. 그래서 얘 녀석이 똑똑해지면,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던 이상한 그 이미지라든지 얘를 톡 놓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내요. 요 그림은 서프라이즈, 답을 딱 알아내요. 왜? 앞에서 막 학습을 많이 했거든요. 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진 녀석한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림을 딱 보여줘도 대략 얘는 서프라이즈. 사실 이게 우리 인간들이 학습하는 그런 방법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대충 부모님들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 배워나가요.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배워놨던 그런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으로 여러분들을 한 번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다른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여기 비슷하게 그런 원리가 여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은 뭐냐? 학습은 학습인데요. 얘는 답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데이터만 쭉 넣는 거예요. 답을 안 가르쳐주고, 답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비지도 학습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것끼리 묶어요, 지금. 쭉 보면 뭐 여기 요런 답은 없어요. 답은 없다고 할 때 사진을 쭉 보고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 묶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자기가 학습하지 않는 사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사진과 이걸 딱 보고 이것도 비슷하네 하면 그 그룹에 딱 넣어버려요. 그래서 비주도 학습은 주로 분류라든지 구분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비주도 학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감성 분석이 뭐가 있냐면 극성 분석. 쉽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고 탁탁탁 분석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컴퓨터가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칭찬이 많이 이제 적힌 글들을 막 봤어요. 그러면 얘를 어느 정도 요 그룹에 칭찬이 많이 들어간 그룹에 딱 넣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리뷰가 있다라고 하면 요 다른 그룹에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리뷰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그룹이랑 그 내용이라든지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하면 자기가 알아서 분류를 시켜버려가지고 첫 번째 그룹으로 탁 넣어버려요. 이게 좀 이야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감성 분석 쪽에 이 비지도 학습을 적용시켜 보면 이래요. 얘는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특정 어휘 단위로 분류를 하고 해당 어휘들을 감성 사전과 비교를 한다. 자, 비지도 학습의 가장 대표적인 감성 분석 원리는 감성 사전과도 같은 감성 어휘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말고 이제 글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특정한 글이 딱 들어오면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요, 이 글을 분해를 시켜요. 어휘 단위로 분해를 하든 뭐 단위 단위로 분해를 하든 막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각각 분해된 그 어휘들을요 하나씩 비교를 해요. 누구랑 비교를 하냐? 감성 사전과 비교를 해요. 근데 이 감성 사전은 두 개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어휘만 담고 있는 부정 사전과 긍정적인 어휘만 담고 있는 긍정 사전으로 이제 여기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분한 어휘가 긍정 사전에 들어가 있는지 부정 사전에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감성 분석 결과를 내는 방법인데요.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아래 문장에 어휘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해서 감성 점수를 한번 계산해 본다라고 할게요.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조식이 맛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장을 딱 읽으면 이 문장은 긍정적인 문장으로 보이나요? 부정적인 문장으로 보이나요? 긍정적인 문장으로 보이죠. 얘를 이제 컴퓨터가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인지 부정적인 문장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가 쓰는 알고리즘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얘를 쭉쭉 어휘 단위로 다 쪼개요. 단어 단위로 쪼갤 수도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어휘 단위로 쪼갭니다. 오면 이렇게 직원들이 쪼개고 너무 쪼개고 친절하고 쪼개고 조식이 쪼개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개 어휘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어휘들이 이 직원들이라는 이 어휘가 감성사전, 긍정 어휘 감성사전에 있는지 부정 어휘 감성사전에 있는지 하나씩 비교를 해봐요.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비교를 해봐요. 하나씩.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휘들이 긍정 사전과 부정 사전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더라라는 빈도수를 가지고 감성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감성 점수는요, 긍정
사전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 수 혹은 단어의 점수 빼기 부정 사전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수 혹은 점수의 차로 감성 점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점수가 0보다 크면요 긍정 단어가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이 문장은 긍정 문장이다. 혹은 반대로 이 감성 점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긍정 단어보다는 부정 단어가 더 많이 출현했다라고 보고 이 문장은 부정 문장이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로 아까 앞에 봤던 이 문장을 실제로 우리가 감성 사전에 넣어보면 친절과 맛있음이 긍정 사전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각각 점수가 만약에 1점이라고 하고요. 부정 사전에는요, 여기 있는 어휘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실제로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정 사전에는 어떤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해당 문장은 긍정 단어의 점수가 1이기 때문에 2점이고요. 부정 단어의 점수는 하나도 부정 사전에는 어떤 단어도 포함되지 있지 않기 때문에 0이에요. 그래서 감성 점수는 2 빼기 0, 즉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문장은 긍정의 의미로 쓰여진 문장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 방법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복잡한 방법을 실제로 쓰지만 개념적인 원리, 시계의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요. 실제로 문장 X와 문장 Y를 우리가 KNU 감성 사전이라는 사전이 있어요. 이 사전에 적용해서 감성 점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문장 X 같은 경우는 세련된 디자인의 가격도 저렴해서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 문장 X를 띄워보면 이 문장은 긍정 문장으로 보이나요? 부정 문장으로 보이나요? 긍정 문장.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문장 Y 볼게요. 화려한 색상의 성능도 우수하지만 비싸서 부담스럽네요. 얘는 긍정 문장으로 보이나요? 부정 문장으로 보이나요? 잠깐. 긍정 문장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정 문장으로 보인다는 거라는 사람. 자, 긍정도 부정도 아니긴 한다라고 보여서.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보는 관점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어떻게 보는지 보면요. 자, 감성 사전에요. 세련되라는 단어가 긍정 사전에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 점수가 2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다가 긍정 사전에 있다라고 보고 얘가 1점이에요. 만족스럽다가 2점이고 화려하다가 1점이고 우수하다가 2점이고 비싸다는 부정 사전에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리고 부담스럽다도 2점이에요. 실질적으로 감성 사전에 이런 어휘들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 점수가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저렴하다보다는 세련되다가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보면 문장 X 요 같은 경우, 요 문장 같은 경우는요 감성 점수를 다 계산해보려면요 세련되다 2점, 저렴하다 1점, 만족스럽다 2점, 우리 플러스 점수는요 이거 다 더하니까 5점이 나왔어요. 0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 여러분 대부분 다 긍정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문장. 자, 문장 Y 같은 경우는요 감성 점수를 계산해 보니까 화려하다 1점, 우수하다 2점 괜찮았어요. 근데 비싸다가 마이너스 2점이네요. 그다음에 부담스럽다가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감성 사전에 의해서 감성 점수를 한번 매겨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점. 우리는 그래도 이 문장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컴퓨터는요. 만약 컴퓨터가 KNU 감성 사전을 가지고 이 문장에 대해서 감성 점수를 매겨보니까 얘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부정적인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떠한 감성 사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감성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네, 우리가 또 느끼는 바가 다 다르듯이 컴퓨터도 어떠한 감성
사전을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조금씩 다르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감성 분석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라고 봤을 때 감성 분석의 활용 분야는 많아요. 마케팅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마케팅 쪽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많이 해요. 이 극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출시한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평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서비스는, 다음 제품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감성 분석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텍스트 라인에 여러 기법들을 적용하면요,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 평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무엇 때문에 좋아하는지, 어떤 측면에서 무엇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는지를 다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금융 거래 쪽에서도 감성 분석이 많이 쓰이고요. 의료 및 건강관리 쪽에서 주로 좀 많이 써요. 우울증 환자를 진단하거나 이럴 때 감성 분석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하는 말투, 이런 생체 바이오 이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듯이 이런 감성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과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의 감정의 변화 정도라든지 중증 정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감성 분석을 좀 활용한 예를 몇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너무 마케팅에 활용한 예인데 이 글로벌 화장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과연 소비자들은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에 대해서, 각각의 브랜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한번 좀 평가를 해봤어요. 요 밑에 사실은 좀 볼드처럼 이게 좀 이게 블랭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적나라하게 브랜드명을 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오픈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연구 결과니까 뭐 공신력이 있나요? 이따가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만족도가 좀 높은 브랜드, 이쪽으로 갈수록 만족도가 좀 낮은 브랜드로 평가가 되었었어요. 자, 보면 대부분 색조 메이크업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색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파우더, 립스틱의 색깔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고요. 기초 케어 같은 경우는 크림, 로션에 대해서 향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리고 기타 특수 제형 같은 경우는 뭐 샴푸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두피 건강과 비듬 케어 효능에 대해서 만족이 좀 높았었어요. 이건 우리나라 화장품은 아니고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러면 좋다. 그러면 긍정적인 요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만족스러워한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평가 관점에서 보면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등 낮은 품질과 품질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높았다.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기초 케어 같은 경우는 사용감과 피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었어요. 기타 같은 경우는 클렌징 제품의 경우에는 세정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부정 의견이 많았고요. 향과 제품 용기에 대한 품질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딱딱딱딱 가지고 와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과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긍정적인 의견은 조금 더 개발하면 되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ES 똥똥똥똥으로 시작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는 성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이제 연구 결과를 냈어요. AV로 시작하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낮은 제품의 사용감과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 성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한국 브랜드이긴 한데 글로벌 소비자 만족을 위한 제형 개선이 필요하다 등등의 어떻게 그러면 만족도 분석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불만족들을 우리가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심층 분석해서 이런 마케팅 결과에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예를 하나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호텔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제 국내 5성급 호텔. 보니까 이제 일단은 서울에 호텔이 많으니까 서울 지역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쭉 분석해 보니까 주로 이제 이제 침대가 좋아가지고 이제 꿀잠을 잘 잤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 호텔은 지금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요 호텔이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 굉장히
깨끗하더라라고 봤을 때 이 호텔이 좀 그런 평가가 많을 거예요. 아, 위치가 엄청 좋더라라고 봤을 때 이제 이 호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었어요. 등등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 이제 전국에 있는 호텔, 5성급 호텔을 대상으로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감성 분석 결과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았어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몇 개만 똑똑똑 집어가지고 보면 이 호텔 같은 경우는요, 고객들이 보면 시설이라든지 위치, 서비스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근데 가격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좀 놓지 못했었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전체적인 호텔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가격 측면에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략,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호텔 같은 경우는요, 서비스 측면에서는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위치라든지 가격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좀 낮았고 불만족이 많았었어요. 근데 사실 위치 같은 경우는 뭔가 개선하기가 어려워요. 지하철을 뚫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버스를 막 늘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데 위치 목 좋은데 호텔을 그냥 다 까부시고 그냥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치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 가격 측면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을 해봐라 라고 이런 의견들을 우리가 내는데 이 감성 분석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글뿐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도요, 아, 사람들이 지금 이 호텔은 어떤 사진을 많이 올리네, 아, 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구나, 아, 요 측면에서 굉장히 불만족도가 높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감성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감정 분석을 좀 해보면요, 좀 다른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요거는요,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나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점자를 통해서 텍스트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못 봐요. 지금 내가 글자는 쭉 보이지만 그림을 못 보잖아요. 저는 이제 그림을 설명해주는 AI를 하나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들도 쇼핑을 해야 되거든요. 글자는 읽어줘요. 근데 쫙 모델들이 입은 사진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AI가 사진을 뚝뚝 보고 설명해줘요. 이거는 지금 반팔 티셔츠고 상의는 파란색이고 하의는 초록색이고 좀 기장이 좀 어떻고 타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쭉 해줘요. 그런 걸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제 표정을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 알고리즘 돌리면 아예 이 표정은 행복이 100%다. 얘는 angry가 55%고 sad가 25%다. 이건 angry가 98%다. 쭉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요 지금 동작을 할 것 이렇게 표정을 바꾸면 밑에 컴퓨터가 쭉쭉쭉쭉 파란색으로 인식한 거예요. 쭉쭉 읽어 나가요. 쭉쭉쭉 읽어 나가서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상태, 감정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아주 빠른 시간에 캐치를 탁탁탁 해요. 조금 긴 거를 조금 제가 들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요. 재밌는 영상을 좀 더 들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요. 운전 중에요. 운전자가 지금 졸고 있냐, 안 졸고 있냐, 지금 운전을 똑바로 하고 있냐, 이런 것들도 이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감성 분석보다는요, 얼굴 감정 인식 시스템이에요. 감정이죠, 감정. 감성, 폴라리티 관점보다는 이모션 관점으로 디텍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졸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알람을 올려가지고 졸지 말아라고 이렇게 경고를 내는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집중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라든지 교수님들한테 이거 좀 잘해라. 이게 뭐 학생들 다 졸고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교육의 질의 효과를 높이는데 이런 분석 기법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BBC에서 이제 테스트 한 건데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 쭉 이렇게 와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카메라가 몇 개 달려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탁탁탁 만약에 찍어요. 이게 BBC에서 했던 건데, 월드와이드에서 했는데요. 안면 감정인식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제 막 이 프로그램의 인기가 어느 정도 있을지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딱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얼굴을 축축 인식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이 콘텐츠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하고 재밌어하고 하는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해당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예측을 하거나 혹은 이제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드는데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디즈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극장에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얼굴을 조금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영화를 다 보고 나가서 리뷰를 적기 전에 이미 이 영화에 대해서 평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 우리 망했네. 우리 성공했네. 라는 것들을 이제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고요. 또 요런 미국의 이제 우리처럼 지식인 서비스 쿼라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글을 가지고 넷플릭스도 그러잖아요. 그죠?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려요.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느 순간에 행복해 하더라. 어느 순간에 팝콘을 많이 먹더라. 지겨우니까 많이 먹는 거겠죠. 어느 순간에 자더라. 어느 순간에 웃더라. 이런 걸 가지고 이 장면이 이제 지금 요런 종류의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시나리오의 한 대목이구나라는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데 활용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디오 감성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이런 말을 이제 텍스트화 해가지고 감성을 분석을 하거나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할 때 이 감성 분석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감성 분석 같은 경우는 이 중요성을 따지다 보면 인간의 감정과 이해력을 기계에 녹여낸 핵심 기술이다. 향후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 분야에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할 수 있다. 지금 제가 몇 개의 그냥 사례만 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 감성 분석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감성 분석이 이제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어요. 보면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연어 처리는 문맥, 우리가 이제 글을 본다고 하면요, 문맥이라든지 감정의 다양성, 미묘한 언어적 표현 등으로 정확도와 일반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어잖아요, 그죠? 저기 오간에 어떠한 접두사, 전미사가 분야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행복했다, 행복했었다, 행복할 수 있다, 행복했을 거다, 다양한 그 행복하다라는 거에 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붙을 수 있어요. 행복하지 못했다, 행복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 그럼 행복했다라는 건지 불행했다라는 건지,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얘를 일반화하고 정확하게 감정을 캐치해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줄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겠죠.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넘어야 될 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성 분석은 다양한 영역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개발이 되고 좀 더 계속 발전을 하고 많은 영역에서 그 결과를 또 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 미래를 보면 암울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요. 멀티모달 감정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감성을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만 혹은 음성만, 이미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성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달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이제 기계도, 컴퓨터도 이제 그것도 알아내는 그 날이 곧 올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과 기계가 공생하면서 발전하는데 감성 분석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초반에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많이 하다가 시간을 딱 보고 이거 안 되겠다. 굉장히 빨리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